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연고지가 같은 팀 간의 라이벌전을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연고지가 다르지만 리그 최강의 자리를 두고 전쟁 같은 경기를 치르는 라이벌전을 클래식 매치, 클래식 더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스페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정치적, 역사적 감정의 골 속에 치르는 엘 클라시코인데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 퍼거슨 감독 시절의 맨유와 벵거 감독 시절의 아스널, 무리뉴 감독 시절의 첼시와 퍼거슨 감독 시절의 맨유,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시티와 클롭 감독 체제의 리버풀 등이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클래식 매치로 펼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난 현 시점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4연속 우승을 막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팀으로 아스널이 떠오르고 있죠. 최근 2시즌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맨시티와 아스널의 관계가 두 감독 사이의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저 아스널이 조금 모자란 추격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2024-2025 시즌 양 팀의 첫 대결 결과와 내용은 아스널이 이제는 맨시티를 위협할 수 있는 또 양 팀이 축구를 전쟁처럼 벌이는 그런 라이벌 관계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4연속 무패로 기류를 바꿨고 지난 시즌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지지 않는 리그에서도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는 양팀 선수들 간의 거친 감정 충돌, 퇴장 선수 발생, 그리고 양팀 감독의 경로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축구 전쟁이라고 불러도 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맨시티의 수석 코치로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제자로 불렸던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거친 수비 축구, 무리뉴식 밀집 수비를 구사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도 경기 도중에 벤치를 발로 차면서 커리어 사상 가장 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이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디 애틀레티코와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 컬럼 풀버전을 해석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 2대2 무승부였습니다. 무승부라는 결과가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는 엘링 홀란이 전반 9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맨시티가 쉽게 앞서가는 듯한 분위기 속에 전반 22분 칼라피오리의 원더골 중거리 슈팅,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로 동점골이 나왔고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아스널의 전매 특허인 코너킥 공격으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헤더골을 기록하면서 2대1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8분에 아스널의 최전방 공격수를 출전했던 트로사르가 경고 2회 누적, 그것도 시간 지연을 이유로 한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경고가 나오면서 퇴장당했는데요. 10명으로 후반전을 맞이한 아스널은 경기 주도를 포기하고 아예 자기 진영에 전원이 내려서서 수비만 하다가 지키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2대1로 이기는 듯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 8분에 존 스톤스가 총공세 끝에 결국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것입니다. 아스널은 다 잡은 승리를 놓친 분위기, 아스널은 패배 위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면서 비록 홈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최근의 흐름, 리그 선두 경쟁에서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맨시티가 앞서고 있다 보니까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우승 경쟁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 경기는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과르디올라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도 조금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 맨시티 출신으로 아스널로 이적한 가브리엘 제주스가 경기 막판에 엄청난 수비, 조금은 이제 교활한 모습들, 그리고 조금 이제 상대를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수비 방법을 보여줬죠.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와의 1대1 상황에서는 실바의 수를 완전히 다 읽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투쟁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홀란 선수는 예전에 서로 맞대결을 할 때는 조금 우호적인 모습도 보여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실제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이제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에 아쉬워하면서 유니폼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홀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공을 마갈량이스의 뒤통수에 던져서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양 팀의 감정이 많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을 보시면 정말 맨시티가 총공세를 펼치면서 완전히 주도를 했어요. 전체 기록을 보면은 맨시티의 점유율이 78%, 아스널이 22%였고요. 슈팅 숫자는 33대5, 유효 슈팅은 11대3이었습니다. 빅찬스 5대2로 맨시티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기대 득점 값도 2.16골로 맨시티가 2골을 넣을만 했지만 아스널은 0.65골, 그 원더골이 조금은 기회대하기 어려웠던 장면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아스널이 내용에 비해 결과를 잘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실제 이제 양
양팀의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 맨시티가 완전히 상대 지역을 점유했고 아스널이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역습을 하는 형태로 정말 결과를 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체 기록이 온전히 경기 내용을 반영하진 못했습니다. 왜냐? 후반전 10명이 됐던 아스널이 완전히 내려서면서 사실 맨시티가 전반전에는 슈팅 숫자가 아스널과 비슷했어요. 5대4였고 기대 득점도 0.6대 0.6으로 비슷했고 그런 과정 속에 아스널이 2대1로 리드하면서 전반전을 마쳤거든요. 물론 점유율은 맨시티가 전반전에 67%로 앞서긴 했지만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아스널이 아예 공격을 포기하고 지키기로 굳히기를 나서면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엔 아스널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맨시티를 잘 괴롭혔고 퇴장 선수가 발생한 가운데에도 굉장히 냉정한 판단으로 경기를 이기기 위해 플레이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마지막 순간에 그 1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후반전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점유율이 맨시티가 95%가 됐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후반전 점유율이 맨시티가 88%였고 아스널이 12%였습니다. 슈팅 숫자는 28대 1이었어요. 그리고 라이아 골키퍼의 선방이 8개나 나왔고 맨시티의 코너킥이 6번 그리고 이제 패스 횟수가 415대 60이니까 아스널은 거의 후반전에 경기를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맨시티가 결국에 동점골을 뽑아냈지만 1.40골의 기대 득점이 후반전에 나왔다는 점은 후반전 확실히 아스널이 수비만 했다. 맨시티는 이겼어야 하는 경기를 했지만 결국 아스널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에슬레티가 컬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양 팀의 관계, 이제 제대로 된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화두인데요. 최근까지 맨시티와 아스널의 라이벌 관계는 사실 다소 미지근한 편이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그의 전 맨시티 조수였던 미켈 아르테타의 우정 때문인지 적대감보다는 상호 존중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맨시티 출신 선수들이 아스널에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경기가 그런 차분했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징후가 많이 보였습니다. 킥오프 14초 만에 원정팀 아스널의 카이 하베르츠가 맨시티 미드필더 로드리를 그라운드에서 몰아붙이고 거친 파워를 가하고 어떻게 보면 에이스 킬러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의도를 드러냈죠. 아스널의 공격 초점이 스페인 대표 선수인 로드리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맨시티 선수들을 분노하게 만든 상황이에요. 가장 팀에서 잘하고 영향력이 큰 선수를 다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였던 것이죠. 지금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아스널이 2년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가 두 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드리 본인은 두 팀의 차이가 정신력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차이 없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듯이 굉장히 강한 멘탈로 이 경기를 임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의 터치라인에서 반응을 통해서도 이제는 예전의 동료였던 둘이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칼라피오리가 아스널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벤치를 걷어차면서 분노를 표했고 아르테타 감독도 트로사르가 퇴장당했을 때 마찬가지로 아주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두 팀은 내년 2월 리턴 매치에서 다시 만날 때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왜 아스널의 동점골에 이렇게 격분한 것이었을까요? 22분 칼라피오리가 정말 멋진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것이지만 맨시티 선수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런데요. 원래 아스널이 이제 반칙을 얻어낸 상황이었어요. 일카이 균도안이 토마스 파티의 센터 서클 지역 약 10야드 떨어진 지역에서 파울을 범한 상태였는데 주심인 마이클 올리버가 굳이 수비 영역에 있는 맨시티의 주장 카일 워커를 자신이 지키고 있던 수비 오른쪽 지역에서 불러들여서 아스널의 주장 사카와 더불어 이런 과열된 상황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카일 워커가 자신의 수비 지역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을 때 데클란 라이스와 파티가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하면서 워커가 주심이 불러서 올라온 그 공간으로 롱패스 역습 공격을 전개한 겁니다. 이때 워커의 뒷공간으로 빠져든 마르티넬리가 공을 확보했을 때 워커를 비롯한 맨시티 선수들은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냐라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프리킥은 진행이 됐죠. 마르티넬리가 패스를 컨트롤한 이후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수비수 칼라피오리에게 티어 패스를 줬어요. 슈팅을 바로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패스를 밀어줬고 칼라피오리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왜냐? 갑자기 공격이 진행되면서 모든 선수들이 당황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칼라피오리가 뒤에서 올라오는 것은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즉 주심의 워커콜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결국 칼라피오리가 정말 기가 막힌 왼발 슈팅으로 에데르송을 무너뜨리는 동점골을 넣기는 했지만 애초에 그렇게 주장 워커를 수비 지역에 있는데 불러들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를 마친 이후에 나는 선수들에게 이제 부주의 불러도 가지 말라고 했다.
주심이 앞으로 얘기할 게 있으면 자기가 와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실제 이 골이 터졌을 때 주심 너가 불러갖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공격이 전개되면 멈춰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했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일어나서 정말 벤치를 발로 차고 막 흥분해서 난리를 치면서 엄청난 항의를 했고, 경기가 끝났을 때까지도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전반전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고 주도하던 상황 속에서 로드리가 하베르츠의 공격에 이어 파티의 공격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두 번이나 쓰러졌고, 그 쓰러진 상태에서 결국 부상을 입으면서 교체 아웃됐어요. 거의 아스날 선수들이 일부러 로드리를 다치게 해서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드리에 대해 거친 파울들이 있었거든요. 로드리가 부상당한 타격이 얼마나 컸을까를 돌아본다면 사실 이제 전반전을 위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트로사르가 퇴장을 당하면서 아스널이 완전히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로드리가 있든 없든 상대 지역을 완전히 점유하면서 수많은 개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로드리가 없던 그런 타격이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반전을 돌아보면 로드리가 전반 21분에 부상당해서 교체가 됐거든요. 그 뒤에 동점골, 역전골이 내리 나왔다라는 상황은 분명히 로드리를 다쳐서 내보내게 한 것이 맨시티에 영향을 미치고 맨시티의 전력을 약화시킨 게 아니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또 디애슬레틱에선 얘기했는데요. 왜냐? 아스널이 초반 20분 동안 열세였던 것은 애초에 수비적으로 나서고 탐색전을 하다가 역습을 할 요량으로 경기의 리듬을 전반 중반부터 바꾸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로드리가 계속 경기를 뛰었다면 경기 양상이 달랐을 수 있다. 실점 상황도 더 잘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경기 장악력도 더 높았을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잘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스널이 지금 세트피스를 정말 잘 공략하고 잘 해결하고 여기서 최고의 골을 넣고 있다, 최고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맨시티도 왜 아스널의 세트피스가 강한 걸 아는데 막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디 애슬레틱도 그렇고 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나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도 분석을 했는데요. 아스널의 세트피스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브리엘 마갈량에서 헤더골로 전반 추가 시간 아스널이 2대1로 앞서게 됐는데, 이 골은 2022-2023 시즌 개막 이후부터 지금 2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31골의 세트피스 골을 아스널이 넣은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두 번째로 세트피스 골을 많이 넣은 팀이 리버풀인데 24골이니까 7골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스널의 이런 세트피스 득점력에 버금가는 팀은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아스널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뒤에 있다가 달려드는 상황,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백포스트 영역에 많은 선수, 바깥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서 과부하시킨 다음에 이 선수들이 아닌 뒤에 있던 가브리엘 마갈량스가 달려들어와서 헤더와 슈팅하는 이런 패턴을 또 한 번 썼고, 토트넘전에도 썼었고,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5명의 선수를 바깥에 있다가 코너킥에 올라오면 문전에 지역 방어를 하고 있던 맨시티 선수들 쪽으로 막 뭉쳐서 이 선수들을 묶어두게 만들고, 뒤에 있던 가브리엘 마갈량스가 달려들어와서 헤더를 하는 형태인데, 특히 주목할 점이 칼라피오리, 마르치넬리, 살리바가 에데르손 골키퍼를 비롯한 문전에 있는 맨시티의 높이가 좋은 선수들을 묶어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해놓고 마갈량스가 프리 헤더를 하게 해준 것이죠. 처음에 도쿠가 빠른 선수잖아요. 이 도쿠가 마갈량스를 맞게 붙여놨었는데 도쿠가 따돌려지고 마갈량스가 헤더 슈팅을 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겼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다음 코너킥이 나왔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워커를 마갈량스에게 붙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슷한 패턴이 전개됐을 때 또 칼라피오리, 살리바, 마르티넬리가 골키퍼와 수비수들을 이제 묶어두고 마갈량스가 들어올 때 워커가 따라왔지만, 워커가 또 계속 건드리면서 못 뛰어들어가게 괴롭히려고 했지만 결국에 놓쳤고 실점을 한 거 말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가 공략당한 것처럼 사실 아스널은 상대 골키퍼가 움직이지 못하고 또 엉켜서, 이게 골키퍼 차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엉키는 상황이 되도록 야기하면서 실제 에데르손 골키퍼가 공이 바깥쪽으로 날라오니까 움직이려고 했지만 맨시티 동료도 있고 아스널 선수도 있고 많이 엉켜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도 못 맞고 헤더 슈팅도 못 막는 상황이 되면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팀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꺼내면 그걸 깨는 전략까지 나오면서 지금 아스널은 세트피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알고도 막을 수 없다. 세트피스 전담 코치인 조버 코치가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아스널이 세트피스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비보다 그 대비에 대한 대비를 아스널이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역시 아스널이 맨시티를 또 한 번 원정에서 잡을 뻔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있는데요. 사실 처음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맨시티를 만나는 족족 완패를 당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FA컵 당시에서도 0대1로 패배하면서 아스널이 탈락을 했었고 우승의 꿈을 놓쳤어야만 했었고 잘 나가던 흐름이 무너졌었죠. 또 아스널이 홈에서 리그 경기 3대1로 패하기도 했고 원정 가서 1대4로 패했던 게 불과 1년 전의 일이에요. 하지만 2023년 여름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널이 승부차기 끝에 맨시티를 이긴 경기 이후부터는 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아스널이 맨시티와 홈경기 1대0으로 이겼고 맨시티 원정 가서도 0대0 무승부 그리고 이길 수도 있을 뻔한 흐름을 만들었고 이번 경기도 이길 뻔하다가 비겼잖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있었냐? 그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 내용입니다. 아스널 선수들은 정신이 혼미한 채 그라운드에 쓰러진 모습이 마치 방금 우승을 놓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스널은 이 동점골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승 경쟁에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립자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격렬하고 불타고 숨막히는 프리미어리그 대결이 드라마틱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0대0 무승부가 체스 경기 타이틀 격돌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경기가 이제는 새로운 라이벌 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신호탄이 된 겁니다. 아스널은 맨시티의 안방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터진 존 스톤스의 동점골로 양팀의 승점이 3점 차로 다시 유지되면서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다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경기의 전술적인 스토리는 아스널의 대담한 경기력을 조제 무리뉴식의 후퇴 축구로 바꾼 레안드로 트로사르의 퇴장 상황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전반전은 아스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따른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전반 45분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드라마, 논란, 레드카드, 3골 그리고 광란의 축구가 펼쳐진 것인데요. 두 감독 모두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혼돈이 벌어진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3월 맨시티가 0대0으로 비겼던 당시에 윙플레이로 거의 성공할 뻔했던 그런 측면의 직선적인 플레이를 고려해서 윙어를 많이 배치하는 그런 전술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에 대한 아스널의 접근 방식도 놀라웠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처음부터 맨투맨 대인 방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시도하면서 공격적인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기본 위치를 벗어나서 계속 1대1로 쫓아다니면서 수비를 한 겁니다. 이 전술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전술은 사실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했던 수비 여점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아스널이 두 골을 넣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사비뉴의 좋았던 기술과 엘링 홀란을 향한 패스, 감각적이었고 홀란의 마무리도 좋았었죠. 하지만 그 상황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맨투맨을 위한 아르테타의 지시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전진 수비, 대인 수비를 하다가 뒷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생겼던 허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윙어에게 압박을 가할 때 첫 번째 압박 선수가 무너지면은 그 뒤에 넓은 공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스널 선수들은 사비뉴가 칼라피오리에게 제쳐졌을 때 항상 뒷공간이 열렸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방어를 놓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에 암시했던 이런 대인 방어 그리고 직선적인 플레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대응을 잘했다는 점에 있어서 선제골을 넣은 시점까지만 해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스널도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는 조금은 맨투맨 압박을 완화시키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스널이 결국 소유권을 다투는 상태에서 벌어진 파울 상황에서 두 골을 넣으며 행운의 상황도 따르며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칼라피오리의 골로 이어졌던 빠른 프리킥 연결은 아르테타 감독이 뒤를 열어둔 상태에서 모든 선수를 전진시켰던 공격성이 드러났던 상황이다. 수비수인 칼라피오리가 높이 올라가서 슈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로드리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공간이 생긴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마가랄스가 넣은 두 번째 골은 코너킥 공격이었지만 그 코너킥을 얻는 과정의 빌드업은 아스널이 오른쪽에 공격수들을 많이 몰아넣는 상황, 그렇게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즉 아르테타 감독이 전반전 역전골을 넣을 때까지는 보수적이지 않은 이전의 경기는 정말 아스널이 맨시티를 상대로 극도의 수비 축구를 하면서 역습을 했는데 이번 전반전은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로사르가 퇴장당한 후반전에는 초현실적인 광경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스널은 마치 수비팀의 캐리커처 같은 플레이를 했다. 자신의 페널티 지역 안에 모두가 진을 치고 정처 없이 클리어링만 45분 내내 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전략이 맨시티의 발목을 잡을 뻔했던 완벽한 전략처럼 보였는데요. 아스널은 후반전에 놀라운 점유율 12.5%에 불과한 점유율이었고 단 한 번밖에 슈팅을 하지 못했고 패스 성공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그럼에도 윙 공격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5-4-0에 가까웠던 포메이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또 그런 공격 속에서 상대가 6-3-0, 7-0까지 될 정도로 맨시티의 공격을 아스널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 했고 중앙 지역을 완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널이 모든 슈팅을 다 막아내고 있었고, 물론 맨시티가 케빈 더브라이너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직선적이고 빠른 패스가 나오지 못했던 게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맨시티는 우당탕탕 상황 속에서 흘러나온 공을 존 스톤스가 밀어 넣으면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이 슈팅이 맨시티가 후반전에만 기록했던 28번째 슈팅이고, 프리미어리그 디테일 데이터 2003-2004 시즌 집계 이후 후반전 최다 슈팅 2위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맨시티가 아구에로의 골로 우승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와의 리그 최종전 후반전 34회 슈팅에 이은 공동 2위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 경기가 우승을 확정한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었지만 이번 경기는 뭐 그런 정도의 극적인 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년 5월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결정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점골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5라운드 결과를 통해 맨시티는 승점 13점으로 4승 1무, 이제는 전승 행진은 이룰 수 없게 됐죠. 1위를 지켰고, 리버풀이 승점 12점 2위, 에스턴 빌라도 12점으로 이제 골득실차 열세인 3위고요. 아스널은 이번 경기 이기지 못하면서 승점 11점 4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첼시와 뉴캐슬이 각각 승점 10점으로 선두권,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주말 6라운드 경기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6라운드에 문을 여는 팀이 맨시티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뉴캐슬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아스널은 밤 11시에 레스터시티와 경기를 하는데요. 뉴캐슬이 풀럼에 완패를 당하기도 했고 레스터시티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또 승점을 놓친다면 우승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스널과 맨시티, 맨체스터 팀과 북런던 팀의 치열했던 경기가 5라운드에 있었는데 6라운드에도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9월 30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맨유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현재 토트넘과 맨유 승점 7점으로 나란히 같은 가운데 12-11위로 부진한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 이 경기 결과가 양팀 감독에 대한 불신론을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한준TV는 토트넘 스퍼의 전경기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주요 경기와 한국 대표팀의 전경기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경기는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라이브 방송과 입중계, 원하시는 주제에 소통방송을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라이브 방송 입중계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